정암 조광조가 도학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린 이후로 경기도 개성에서는 이 화담 서경덕이, 파주에서는 우계성원이, 황해도 해주에서는 율곡 이, 영남 동쪽에서는 회제 이연적이, 영남 북쪽에서는 퇴계 위항이, 영남 남쪽에서는 남명 조식이 학파를 형성하여 도학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조선조 중기예요. 호남에서도 북쪽에서는 일제 이항이, 남쪽에서는 하서 김인우와 고봉 기대승 등이 독특한 학풍을 내세워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항, 김인우, 기대승 사후에도 17세기 초 중반에 도학을 강론하여 제자들을 양성한 한 무리의 유학자들이 호남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컨대 담양 대산의 이 만덕 김덕이, 송강 정철의 이 제자이죠. 영광, 유복, 또는 뭐 운제, 이 지역의 수웅 강암, 임실 덕촌의 운학 조평, 보성 우산의 은봉 안방준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호남의 유학이 기축옥사와 임진 정유회란을 거치면서 점차 학문적 기반이 약화되고, 더구나 17세기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학인들이 경기와 호서 지역으로 유학을 떠나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촉구를 끄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수흥 강항은 영광 남쪽 불갑산 아래 유봉리에서 태어나 윤영지에 가까운 운제마을로 이사를 했는데, 관직 생활과 포로 생활을 뺀 나머지 생애의 대부분을 바로 이 운제, 이곳에서 이 강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우는 8대 문헌가에서 태어나 윤영계 이미 뛰어난 문장 실력과 해박한 역사 지식을 인정받았고, 3년여의 이 포로 생활 중에 보여준 탁월한 기절은 일본인도 존경할 정도였습니다. 강항의 수제자 동토 윤순거는 이런 스승의 학행을 만시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밝은 문장은 지금의 구런이요, 추상 같은 높은 절개는 옛날의 소무로다. 보불 명장 금굴자요, 설상표절 고소경이라. 이게 동토가 수에게 올린 만시 중에 한 구절인데, 수운의 학문과 절개를 잘 표현한 그런 시구로 생각이 듭니다. 수운은 포로 생활에서 탈출하여 귀국한 이후에도 죄인으로 자처하고 벼슬을 멀리한 채 스스로 불갑산에 갇혔습니다. 수운은 찾아주는 시우들과 담론은 한편 그의 문장과 기절을 흠모하여 찾아온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52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수운은 17세기 초반에 호남 유학을 이끈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간 수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운의 시문학이라든지 간양록 또는 일본의 유학을 전수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사로서의 강화활동은 깊이 있게 탐색되지 못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 수운에 대한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려면 수운에게 영향을 준 스승들, 또 교유한 친구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수운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들까지 그 학문적 연관성을 폭넓게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 발표는
수훈의 제자들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수훈에 대한 사실적 입시적인 연구를 폭넓게 하는 데는 매우 일부분의 연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수훈은 잘 알려진 대로 우계 성원 선생의 학맥을 이었죠. 수훈이 1593년 문과에 급제하고 나서 그 이듬해 28세 되던 1594년에 그 당시 벼슬이 교서관 정자, 아주 말직이었죠. 그 직책을 띄고서 서울에서 경기도 파주로 달려가서 우계 성원 선생 문화에 들어서 기호 유학의 한 맥인 우계 학맥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계 학맥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 유학의 고려 말부터 조선 초중반을 거쳐서 흘러내려오는 한국 유학 또는 도학, 성리학의 한 맥을 굳건하게 지금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 순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계 학맥은 고려 말에 회원 안양, 국제 권보, 가정 이고, 목은 이색, 호은 정몽주, 야흥 길제, 강호 김숙자, 전필제 김종지, 환원당 김경필, 정함 조광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광조, 정함 조광조 이후에 우계에게 이 학통을 전수해 준 사람은 두 명이죠. 가학으로는 청송 성수침이라는 분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외부 스승으로는 휴안 백인걸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 두 분의 학문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계의 학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우계 학맥을 수훈 강항이 28세 때 지금 파주로 가서 잇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당시에 물론 뭐 수만 우계 학맥을 이은 것은 아닙니다. 우계의 문인 제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수훈과 제 13대죠. 은봉 안방준 이분들이 이제 가서 학맥을 잇고 있고, 뭐 충청도는 동토 윤순거의 이제 부친이었던 팔송 윤왕이라고 한 분이 바로 이 학맥을 잇고 있죠. 그리고 사유가 됩니다. 우계의 사유까지 되죠. 자, 그런데 이때 그 우계 선생은 그 수훈이 이 문화를 찾았을 때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동인들로부터 엄청난 이 비판과 탄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를테면 선조임금이 임진왜란 의주로 몽진하는데 파주를 거쳐서 임진각을 건너서 북으로 도망가는데 파주에 사는 우계 성원 선생이 뒤를 따르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삼아서 아주 우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뭐 100년 가까이 광해군, 인조, 효종, 뭐 숙종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계 선생은 제자들을 받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했었죠. 그런데 이제 수훈이 가서 제자로 입문하기를 원하자 이렇게 제자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수훈이 우계의 도학을 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이제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고려로부터 시작해서 조선 중기까지 내려오는 한국의 도학의 맥을 이은 거고, 큰 스승으로부터 도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유교에서 내세우는 이 도란 무엇이냐,
그리고 도를 그 실천으로 옮기는 의가 무엇이냐, 의로움이란 게 뭐냐, 그리고 유가의 선비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아주 그런 이상적인 세계, 선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확고하게 큰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작은 선생에게서 작은 제자 나오고 큰 스승으로부터 큰 학자가 나는 법이죠. 특히 도를 배우는 사람, 도학을 배우는 사람은 큰 스승으로부터 도학을 굳건하게 배우고 듣고 확립을 해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수훈 선생이 정일환 때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정말 불운을 겪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자기 의지와 자기의 도를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은 바로 젊은 시절에 오개 선생으로부터 배운 그런 도학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훈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수훈 선생 하면은 문장가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동토 윤순거의 묘지명을 쓴 어떤 학자도 동토 윤순거는 젊어서 수훈에게 문장을 배웠고 도를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계 선생으로부터 예학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외숙이었던 창남 성문준, 오개성 선생의 아들입니다. 이분으로부터 시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동토 윤순거라고 한 분이 과연 수훈 선생으로부터 문장만 배웠겠느냐라고 합니다. 문장은 도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글로 표현되는 게 문장이죠. 문장 따로 있고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도학이 글로 표현이 되고 했을 때 그걸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학 없는 문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사, 매우 화려한 수사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 걸 배웠다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를 다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문장을 좀 더 치중해서 배웠고, 그게 뭐 나중에 과거 시험을 보는데 또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수훈 선생은 물론 문장도 뛰어났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유교의 진리, 유교가 내세우는 이상세계에 대해서 강한 어떤 실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강학 선생의 강학활동과 제자들 부분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은 오개의 학맥을 계승하여 강인한 도의 정신으로 무장한 관료 학자였습니다. 수훈은 외란중임 1593년에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로 교소관 정좌, 춘추관 기주관, 그 다음에 성균관 박사, 성균관 전적, 공조좌랑, 형조자랑까지 여러 관직을 거치게 되죠. 이 무렵에 정유재란이 발발했고, 그래서 이광정의 종사관이 되어서 분량을 모집하다가 남원 선생이 함락이 되자 흉무공 막하로 분량을 가지고 가려다가 결국은 영광 앞에서 이 바다에서 포로로 잡히게 됐습니다. 1600년 5월에 3년여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1600년에 이제 포로에서 풀려가지고 부산에 도착한 뒤에 선조 임금을 뵙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 칩거에 들어가죠, 강학 선생님. 그런데 수훈은 포로 신분이었지만은 일본에서 조선 선비의 기계를 잃지 않고 관료로서 일본의 정치 동향과 지리 환경 등을
조정에 낱낱이 보고했지만 동인들의 비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또 스스로도 한때 포로였다는 이 자괴감을 떨치지를 못했습니다. 돌아갈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포로라고 하는 이 자괴감, 여기에서 수호는 정말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갑산에다 가둔 거죠.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수호는 대구 교수와 순천 교수, 이건 매우 한직입니다. 이거 중요한 직책도 아니에요. 이런 이 교수직에 제수되었지만 모두 사양을 하죠. 그래서 관직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도학을 구현하려던 강항의 이 꿈은 스스로 이제 접게 됩니다. 스스로 접게 됩니다. 대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운제 마을의 서당에서 지방과 향촌의 자제들, 친구들의 자질들을 받아들여서 강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수호는 이곳에서 다수의 제자들을 양성하였고 그의 뛰어난 문장과 고고한 기절은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강화하기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 포로 신분이었지만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지와라 세이카, 그 다음에 아카마스 히로미치, 이런 이 두 명의 일본의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지만 아직 다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알려진 두 사람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 후지와라 세이카. 후지와라 세이카는 원래 스님이었다가 환속을 해서 유학자가 된 분이죠. 원래 이 사람이 조선에 유학을 오려고 했습니다. 조선에 유학을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자 올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저 가고시마로 내려가 가지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유학을 배우려고 했어요. 이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스리는 이 무인의 시대, 이건 좀 끝내야 되겠다. 너무 그냥 환멸감이 들어요. 이제 문의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을 좀 배워서 일본 사회에 유학을 좀 전파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으나 결국 중국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태풍이 불고 가려고 하면 태풍이 불어서 못 가게 하고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수훈 선생이 바로 일본의 조선의 관료로서 또 학자로서 젊은 시절에 일본에 오게 됐죠. 그 정보를 듣고 이 후지와라 세이카가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죠.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게 가르쳤겠습니까? 질문하면 답하고 또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어떤 글을 지을 기회가 있으면 글을 지어서 이렇게 일깨워주고 하는 정도였겠죠. 물론 이제 후지와라 세이카가 조선의 성균관 제도라든지 석전 제도라든지 의례 제도라든지 선비들이 입는 기본 복장이 심이라고 하는 이 복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걸 다 수훈에게 묻죠. 수훈이 다 성균관의 전적이나 성균관 박사를 지냈기 때문에 성균관의 제도에 대해서는 나이는 젊지만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을 전달을 해줬죠.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에도 이런 성균관과 같은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문묘도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시미를 만들어서 입고 유학자 행세를 이제 하는 거죠. 수훈 선생이 1600년 5월에 부산으로 돌아온 뒤에 후지와라 세이카는 바로 막부의 권력을 막부를 열었던 독구가 이에야스를 갖다가 만나러 가는데 가서 독대를 합니다. 독대를 하는데 바로 심의 복장을 하고
유학자의 모습을 하고 바로 이 독고가와 이에스를 만나는 거죠. 이건 매우 상징적인 옷으로 보여주는 하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일본은 무의 정치를 끝내고 독고가와 이에야스 당신은 문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설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손 선생이 가르쳐준 그 심의 복장을 하고 바로 이에야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합니다. 이건 바로 이 손 선생이 후자라 세이카에게 알려준 조선의 유학, 물론 이제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유학이지만 조선의 유학이 바로 이 후자라 세이카를 통해서 일본에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여명기에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 선생이 일본에서 정말 일본인에게 해주고자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일본도 앞으로는 유학을 공부해서 유학을 하나의 국학으로서 유학을 공부해서 과거에 그 칼을 들고 정치하던 이 세계에서 탈출해서 문의 정치를 해라. 그래서 중국의 주나라와 같은 유교의 성대한 문화와 문명이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오경발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교토, 당시의 일본의 수도인 교토 한 거리에서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말로는 할 수 없지만 글을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깨우쳐주는 정말 진실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있습니다. 일본인은 앞으로 유학을 공부해서 동주, 주나라와 같은 이런 문화 국가로 발전해 나갈 때 일본은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글과 그리고 이 후지와라 세이카가 심의 복장을 하고 독고가 이에야스를 만나러 가는 이런 광경들이 일본이 변모할 수 있는, 일본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다시 250년 지나고 나서 또 그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참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알 수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 문인록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하단에 이 수은 선생의 이 문집에는 이 문인록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근래 수은의 이제 수은 문화에서 배출된 어떤 제자들의 정보를 알려주는 일종의 문인록들이 성첩 문서 형태로 지금 아마 발견이 되고 있고 저에게도 두 분이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앞쪽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은 34쪽이에요. 후손 1824년에 후손 강태환이라는 분이 작성한 은시록이죠. 은시란 말은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민자가 시측할 때 은은여야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은시 이 두 글자를 따가지고 스승 옆에서 스승의 말씀을 온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을 모시면서 듣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시록이란 말은 바로 문인록의 다른 표현이다, 색다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종가에서 이 은시록은 좀 종가에 소장이 되어 있죠? 예. 예, 그걸 좀 예. 예, 은자
은은여야라 할 때 은자고요. 그 다음 모실 시자를 써서 은시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자, 수은선조 문생한, 그래서 강태환이라는 분이 아마 작성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첫 페이지를 봐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은 윗줄에 신광세, 윤홍거, 임담, 순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교리 또는 뭐 집이, 집자가 잘못되어 있죠. 이 잡을 집자를 써야 되는데 지금 몰 집자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임담 밑에는 판서, 그리고 윤순거 밑에는 노직이라고 하는 자를 쓰고, 왼쪽에는 좀 먼 글자가 있나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본관을 썼죠. 청송, 하평, 뭐 이런 식으로 본관을 썼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몇 명이 나오냐면 대개 이제 69명의 제자로 추정되는 이런 이제 인물들을 이런 형태로 쭉 정리를 해놓고 끝에다가 이제 일종의 발문 형식을 띈 글을 갖다가 이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거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이 성천 문서는 두 번째인데요. 이건 작자 미상입니다. 어떤 분이 작성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서는 강재원 회장님이 소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서두가 떨어져 나갔어요. 몇 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표지하고 서두에 좀 제자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주요 제자들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수은 그냥 문인록이라고 그렇게 붙여놓았는데요. 이게 이제 누락 부분을 빼고 62명의 제자라고 추정되는 분들의 성명이나 자호, 과거시험, 합격 여부, 그리고 관직, 그리고 뭐 거주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앞쪽에 은시록하고는 약간 그 형태가 다른 그런 그 문인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나해봉을 보면 두 번째를 보면 나해봉 밑에 응선은 자고요, 남관은 호죠. 그 밑에 별제라고 하는 벼슬이 나오고요. 제일 하단에는 이제 본관이 없고 주거지가 그 당시에 거주지가 어디냐? 이분은 이제 나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주라고 써놨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쭉 적어 놓았는데 공란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이때까지만 해도 기본적인 정보를 다 수집을 못한 겁니다. 아는 대로 아는 데까지 채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진에 없습니다. 그리고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한번 끝으로. 예, 여기서 이제 끝나고요. 뒤쪽으로 가면은, 자, 이분은 물론 이제 그 앞쪽에 은시록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여기에 지금 추정했던 인물들, 제자라고 그 추정했던 인물들이 어떤 그 증별시 뭐 이런 것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 사제관계라고 하는 걸 좀 더 증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앞쪽은 그 제자가 수은에게 올린 만시라든가 뭐 시 이런 것을 뽑아놨고요. 뒤쪽에는 수은이 제자들에게 준 시를 이렇게 몇 개 뽑아놨어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사제관계가 좀 더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좀 더 면밀하게 고증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면은 이것조차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뽑아 놓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자료는 1941년에 윤영선이라는 분이 편찬한 조선 유현 연원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원 선생 그 밑에 강항이 나오고 강항 밑에 또 제자들이 41명이 나오는데요. 그게 성명, 호, 봉관, 관직이나 풍계, 생년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자료를 갖다가 모아보면 중복이 되겠죠. 중복이 되기도 하고 중복이 되지 않기도 하는데 모두 85명입니다. 세 자료에 나오는 수훈의 제자로 추정되어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85명 정도 되는데 제가 대략 이렇게 고정을 하고 검토를 했더니 이 중에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제자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번 강락이라고 한 분부터 40쪽에 85번 최계조라고 한 분까지 쭉 가나다 순으로 찾아보기 쉽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1차적으로 인명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분들은 문인이 아닐 것으로, 제자가 아닐 것으로 제가 좀 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고정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문인이 아닌 분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수훈의 진짜 문인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하겠죠. 그분들을 다 첨삭이 이루어져야 문인록이 좀 더 완벽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인물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어떤 제자인지 좀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제가 더 여기도 첨부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았고 이 중에 문집을 낸 제자 같은 경우는 문집까지도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자, 85쪽에 7번째 강시열이란 분이 있죠. 강시열 수훈의 조카이겠죠. 왜냐하면 수훈의 막내 동생이 강영이라는 분인데 강영의 아들이 강시열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생년이 1625년생이에요. 수훈은 1618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 세상 떠난 뒤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문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자, 그리고 17번에 보시면은 김덕수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년이 1548년이에요. 수훈보다 무려 20여 세, 18살 정도 더 위, 28년인가요? 그러죠. 수훈이 1567년생이니까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선배, 20년 가까이 선배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생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인명에 올라와 있지만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글자가 잘못 쓰여서 인물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또 보증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상당수가 문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인이 아니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수훈하고 다 교유한 분들입니다. 문인 제자는 직접 문화에 와서 글을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훈과 시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받으면서 교유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어요.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우, 계속 빼기만 하면 우리 선조 문인들은 계속 그냥 줄어들어갖고 몇 명 안 될 텐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원인들을 선발하기 위한, 확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 저는 이제 몇 차례 과정을 거쳐서 이걸 더 정밀하게 다듬어 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85번까지 쭉 그 성시별로 나오는데요. 자, 이 문인이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 20, 30명을 빼고 나머지 한 60여 명의 수훈의 제자일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 이런 분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지역적으로 보면은 수훈의 제자들은 이 호남하고 충청도 일부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한 20년 정도 강하겠던 이 영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평, 나주 이쪽 출신의 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상황은 수훈의 제자 중에는 수훈 사후에 발발한 정묘 병자호란의 창의에서 구국의 깃발 아래로 달려간 실천적 유학자가 매우 많았다는 점입니다. 스승의 도의정신과 기절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시험 합격의 숫자로 보면 수업과에 응시해서 생원 진사에 오른 제자들이 약 20여 명이고 대과에 급제한 제자들도 7, 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직에 진출해서 고위직에 오른 그런 제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집을 내지는 못했지만 관료로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박안재, 박안효 형제와 신흥망, 임영과 임당 이런 형제들은 향후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을 것입니다. 문집의 유무로 보면 현재까지 약 9명의 제자들이 남긴 9종의 유고가 간행이 되었습니다. 제봉의 손자인 고부민의 탄음고, 나혜륜, 나중 아시죠? 나혜륜의 송도유저, 나혜봉의 남간집, 신천익의 소은유고. 근데 신천익이란 분은 영암분인데 이분은 이 수훈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좀 더 좀 고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찬환이라는 분의 이제 문인으로 기록에는 거의 그렇게 나오고 수훈과의 어떤 관련성은 좀 깊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는 양만용의 오제집, 어휘도의 명공유고, 윤순거의 동토집, 이율의 오유당 유고, 이율이란 분이 오유당 유고를 남겼어요. 그리고 정재원의 취우당집, 이런 문집들은 수훈과 그 제자들을 연구하는데 앞으로 큰 도움을 줄 그런 기초적인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까지 이제 수훈 선생은 오랫동안 여러 차례의 학술 세미나를 거쳐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지만 그분 문화에서 공부했던 이 제자들은 주목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는 함께 가는 것이 좋죠. 줄탁동시, 교학상장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승이 높아지려면 제자들도 함께 연구가 되고 조명을 받아야 스승도 빛이 납니다. 계속 스승만 연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연구할 때 제자도 한 명씩 넣어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연구해 나간다면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수훈 선생에 대한 이 학문이나 행적을 좀 더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자와 함께 연구해 나가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훈과 교류했던 그런 것들도 역시 함께 연구해 나가는 것. 이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